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광성입니다. 신대원은 86기로 공부를 했고요. 졸업하는 그 해에 선교사, 여기 지적한 대로 교단 선교사 파송 없이 비파송으로 제가 1993년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사역한 지 10년 만에 교단에서 구제해 주셔서 교단 파송 선교사로 또 10년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설립된 주한대학원대학교 선교학과 교수로 올해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경환 총무님께서 발제해 주신 교회, 노회, 후원단체 파송 선교사 양성화 방안연구라고 하는 글을 제가 논찬하게 되었습니다. 논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선교 신학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이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꾸어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이 글에 쓰지는 않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절 소개해 드리면서 93년도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 총회 파송 없이 선교지에 나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나가게 된 계기가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고,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10년 동안 중국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중국이 확 열리면서 중국은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파송, 선교사 이런 것들을 고려할 여지 없이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들어간 셈이었죠.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총회 규정에는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선교사가 총회 파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던 거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총회가 한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규정을 바꾸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총회 파송 선교사로 허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1년도부터 주한대학원대학교 선교학과 교수로 지금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현지 선교 사역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사역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하는 주한대학원대학교가 교과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임 교수 요원들이 필요했고, 이 사람들은 국내에 체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교 현장과 국내의 사역을 겸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요구하는 선교사 자격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년 사역 후에 사역을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중국 정부로부터 너는 더 이상 중국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 비자발적 철수죠. 저는 자발적으로 이미 철수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자발적 철수가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랬을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원했지만, 우리 교단 선교부의 규정은 국내 사역을 하거나 또는 다른 풀타임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선교사직을 당연 사임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자발적 철수를 계기로 국내 선교사에 지금 사임하게 되었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은 작년부터 주한교회와 프로젝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주한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베이스에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제가 국내 현장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제 선교를 실무로 담당하는 분들하고 자료도 모으고 인터뷰도 하는 과정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의외로 국내에 있는 우리 교단 소속 지역 교회들이 총회가 정한 선교사 파송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총회가 그 총회를 통해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교회 현실에 잘 안 맞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엊그제도 모임을 했는데, 그 주한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출신들이, 그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기를 적극 권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으로 보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우리 교단 선교사로 파송될 자격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늘 홍경환 총무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교회, 노회, 후원단체 파송 선교사를 양성화한다 그랬잖아요.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 음성화잖아요.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됐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햇빛으로 나오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목에 담겨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양성화보다는 제도화 또는 제도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것이 왜 그동안 음성적으로, 죄송합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위 음성적으로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논참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논참문은 오늘 홍경환 총무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21쪽에 보면 제가 총회 기구 조직도와 총회 본부 행정 조직도를 일부러 그림을 그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갖고 실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교단이 선교 행정을 어떤 체계 하에서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교단 선교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렸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교단 세계 선교부는, 그 당시 세계 선교부였고요, 세계 선교부는 총회 산하의 행정실무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선교부가 정책 또는 전략을 직접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실무부서는 그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체계라고 보는데,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자가 이런 구조일 때에 갖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그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총회
산하의 행정 실무 기구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장점들 또한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타교단이 그 총회로부터 독립해서 그 소달리티 개념의 선교 행정 실무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현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다 타교단의 선교 행정하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고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충분히 총회로부터 독립된 선교 행정 시스템이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한계들도 분명히 있고 또 그 교단들이 그러한 독립된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과 시행착오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타교단이 독립적으로 행정 실무 조직 체계를 갖춘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타교단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보다는 보다 깊이 있게 GMS는 이런 체계고 또 고신측 선교회는 이런 체계고 장단점은 뭐고 그러므로 이것에 우리가 우리 체계를 그 독립 체계로 가려면 이러한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총회 산하 선교 행정 시스템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도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총회 본부 행정 조직도에 보시면 세계 선교부 명칭이 해외 다문화 선교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제 부서 명칭이 바뀐 것을 보고 우리 교단 선교 정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보완해야 될 다른 규정들도 있지만 선교 영역에 다문화 선교를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계의 동향을 보더라도 그 우리 주변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흐름에 적극적인 대응한 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총회가 이런 대안을 내고 있는 것만으로 봐도 총회가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여기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 4가지 가운데 주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3번째였습니다. 선교 창구 일원화인데 파송, 사역, 재정 일원화.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송, 또 사역, 재정이라고 하는 게 분리된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파송 없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에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불안함과 함께 굉장히 나름 또 자유로운 면도 있었어요. 아까 발제 내용 가운데 왜 정식 파송 절차 없이 나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5번 16쪽입니다. 총회 선교 정책이나 운영 규정에 굳이 매여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4번하고도 연결이 돼요. 선교 현지에서 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총회 파송을 받고 싶어도 받지는 못하고, 그러나 사역은 하고 싶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 제안은요, 구체적인 통계나 현장 파악이 없는 제안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 선교 행정 조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단 선교 행정 조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교회, 노회, 그리고 그 선교를 실천적으로 재정과 또 인력을 다 감당하고 있는 선교 지원단체, 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저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총회에 속해 있는 행정 조직으로서 세계 선교부 또는 이름이 바뀐 해외 다문화 선교처는 자체적으로 총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교 행정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총회 세계선교부 정책협의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각 개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 노회에서 선교에 관련된 정책 및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곧 우리 교단 전체의 선교 정책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견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무님이 발제를 세계 선교부 입장에서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제 의견을 추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분들이, 저도 역할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총무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는 정책은 총회에서 정하고 실행은 노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정말 노회가 개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총회의 정책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대안 제시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가 시작되기 좀 전에 진행됐던 비자발적 철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가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오가는 것 자체가 우리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자료집 앞에 인사말에도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의 위기, 선교의 위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교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눈에 띄게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위기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에 처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년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PCKWM 소속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시면 PCK 선교사들이 우수하고 또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PCK 선교사일 때도 그랬고 또 그 전 파송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도 그 동일한 선교 현장의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1년째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우리 학교에 우리 교단 선교사들도 많이 오지만 타교단 선교사들도 많이 오는데 이 둘을 뭐 이렇게 우리 교단 아닌 걸로 구분한다는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상당수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님들이 우수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선교사들의 우수성이나 또 그 선교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풀뿌리부터 우리 교단 교회들, 교단에서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성도들, 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한 것이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단의 선교는 여전히 앞길이 밝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서 선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회의 규정 수정안도 발의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개교의 현장의 목소리, 노회의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정책 협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